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바로 근교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자꾸만 자다가 이불을 다 걷어버리고 발로 뻥뻥 차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면 꼭 엄마가 이불을 끌어와서 저에게 다시 덮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철없는 딸은 자면서도 온갖 짜증을 부리며 종전보다 더욱 세게 이불을 날려버리곤 했답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불을 살포시 제 배 언저리에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불을 더 이상 걷어버리지 않고도 잘 수가 있었죠. 자다가 배만 차가워져서 배탈이 날 일도 없었고요. 자랄 때는 그런 엄마의 손길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었는데 다 크고 나서야 감사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세심하고 따뜻한 분이었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행복하고 문제 없는 순간들만 존재할 수가 있겠나요? 가장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산 사이가 부모 자식인데요. 서로를 원망도 하고 존재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라 여길 때도 있고 그런 법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애틋함이 최후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 같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때였지요. 2학기가 들어서 처음 시험을 보던 때였는데요. 첫날부터 시험을 망쳤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저 먹으라고 토스트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주연아, 오늘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얼른 이거 토스트 먹어라. 뭐야? 웬 토스트예요? 너 올 때 맞춰서 한 거야. 아직 뜨끈뜨끈해. 얼른 앉아서 먹어. 나 바빠요. 옷 갈아입고 씻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토스트야. 뭘 좀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너 요새 학교 갔다가 오면 뭐라도 하나 꼭 먹었잖아. 오늘은 안 먹고 싶어요. 그래? 배가 안 고프니? 우리 주연이가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빵 사다가 토스트 만들었는데. 내가 언제 토스트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 토스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 진짜 오늘 시험 망쳐서 짜증나 죽겠는데 집에 오자마자 사람 귀찮게 왜 자꾸 이래요? 내일도 시험 망치면 그거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너무 짜증이 나서 부엌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는 토스트를 째려보고는 소리를 지른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방을 방구석에 세게 내팽개치고도 분이 안 풀려서 크게 씩씩거렸어요. 그런데 노크 소리가 똑똑 들려온 겁니다. 아,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안 들어갈게. 주연아, 토스트는 랩 씌워서 둘 테니까 이따가 공부하다가 출출해지면 먹어. 알았지? 우리 딸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요? 아, 짜증나. 말이 안 통해.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미안해. 이제 엄마가 우리 주연이 공부하는데 방해 안 할게. 문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에도 저는 짜증이 났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씻으러 화장실로 갈 때에도 신경질적으로 굴었어요. 씻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는데 방문이 열리더군요. 엄마인 줄 알았고 확 짜증이 나서 돌아보며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엄마,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어요? 나가시라고요. 그런데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어젖힌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셨어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아버지이신지 몰랐어요. 엄마한테는 그래도 돼? 이 녀석이 보자 하니까 끝을 모르고 버릇없게 구는구나.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랬던 녀석이 머리 좀 컸다고 이렇게 버릇없이 막 대들어?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어리니까 그랬던 거고요. 아무튼 알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버릇 없었고 다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자식입니다. 됐죠? 어허? 이 녀석이 그래도... 저는 그날따라 일진이 살았다고 생각했었죠. 시험은 망쳤고 집에 오자마자 귀찮은 공세가 쏟아지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도 전에 없이 비아냥거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대체로 조용하신 분이지만 가끔 다혈질이시거든요. 제가 비꼬는 것 앞에서 아버지가 울컥 화가 나고 마셨어요. 금세 목이 빨개져서 저한테 성큼 다가오시니까 제가 퍼뜩 겁이 났고요. 그때 엄마가 얼른 달려와 끼어드셨습니다. 아우, 얘가 공부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왜? 자식 새끼가 저렇게 버릇없게 구는데 부모로서 저거 가만둬서는 안 돼. 공부하는 얘 좀 괴롭히지 말아요. 괴롭히기는 뭘 괴롭혀? 당신은 제발 물러터진 소리나 하지 말어. 주연이가 이런 거 보면서 배운 거예요. 알아요? 뭐야? 자식이 저렇게 된 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닐 건 뭐예요? 원래 자식 잘못은 다 부모 잘못이에요. 주연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늘 시험 날이었고 힘들었다는데
눈치 없이 군 내가 실수했어요. 주연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고요. 당신은 괜히 잘못 없는 얘를 잡지 말고 얼른 나와요. 주연이 공부해야 하니까. 아버지는 물러나기 싫다는 듯 허리춤에 양손을 갖다 대셨지만 엄마가 막무가내로 구셨습니다. 아버지를 잡고서 억지로 방 밖으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엄마는 방문을 닫으시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입모양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 너머로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를 내시는 소리와 엄마가 아버지한테 애는 잘못 없고 다 우리 잘못이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짜증나. 다 눈치 없어. 다 왜 저러는 거야? 저는 모든 게 싫게 느껴졌고요. 억지로 집중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학교 갈 준비를 했었고 부엌을 힐끗 보자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금세 아침밥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등교 시간에 늦어서 안 먹는다고 할까봐 집어먹기 좋게 김에다가 밥을 하나하나 싸서 접시 위에 준비를 해두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면서 그 앞으로 갔고 대충 몇 개를 주워 먹었어요. 우리 딸 오늘 하루도 파이팅! 우리 주연이가 세상에서 제일로 최고야. 엄마 마음 다 알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에게 밝은 응원을 보내주셨던 엄마의 앞에 대고 저는 떨떠름하게 그런 인사나 남겼어요. 김에 싼 밥 몇 개가 접시 위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엄마가 아쉽게 여기셨고 그걸 들고서 현관문까지 따라 나오신 탓에 신발을 신고 나서도 제가 억지로 하나를 더 입에 넣었더랬죠. 그러자 엄마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라도 더 먹어줘서 그게 참 고맙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러 현관문을 나설 때 아버지는 안방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오늘 아침밥이 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자 제 앞에서 돌아서신 엄마가 누룽지 끓이고 있는데 거의 다 되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거는 뭐야? 식탁 위에 뭐가 있는데? 그건 내 아침밥이에요. 어제 만든 토스트요. 다 식어 빠져서 저거 데워서 먹어야겠네. 그냥 먹어도 돼요. 당신 지금 바로 아침 먼저 먹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현관문을 마저 닫았습니다. 밤새 식어 빠진 토스트, 그래서 기름기가 겉으로 다 돌았을 그것을 데우지도 않고 엄마는 당신의 아침끼니로 드실 작정이었지요. 생각해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식사를 차린 다음에 남은 것, 그것이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해결해야 했다면 밥에 물을 대충 말아서 반찬들을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버지와 저에게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이 항상 내밀어졌지만 엄마는 종종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던 찬밥을 해결하시느라 갓 지은 밥을 드시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등교를 하는 동안에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던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빵 중에서는 토스트가 제일 좋다고 엄마한테 그런 적이 있었구나. 옛날도 아니고 올 여름에 그랬었어. 밤에 과자 한두 개씩 집어먹는 것도 재미있고 출출함이 달래지지만 토스트 같은 걸 먹으면 맛있어서 머리도 잘 돌아갈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랬구나. 토스트와 영어 철자가 비슷한 어떤 단어를 보며 그런 사실이 떠올라 버려서 저는 엄마에게 죄송해졌습니다. 입시 때문에 예민해졌다는 걸 핑계로 공부 좀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대단한 별실이라도 된 것 마냥 언제부터인가 엄마한테 아무렇게나 짜증을 다 내고 있었던 듯 싶더라고요. 중학교를 입학하던 무렵까지는 엄마하고 제잘제잘 떠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별 대화를 다 나누었던 저였는데 말입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와 많이 멀어진 것 같았어요. 이런 저 때문에 엄마가 그동안 섭섭하셨을 테지만 티를 안 내시고 묵묵히 저를 변함없이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만 주셨던 것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망했어요. 엄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괜스레 멋쩍어졌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철이 그때까지도 덜 들었다는 증거이겠죠. 그날 시험은 꽤 괜찮게 봤어요. 마지막까지 요점 정리한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는 민망하니까 시험을 잘 봤다는 정도의 내용만 적어서 전송을 할까 고민만 수차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의 수준도 지금 같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보내는 문자 길이도 짧았죠. 그래서 더 전송할 용건을 고르고 골라야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숨이나 내쉬며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서 말씀드리지 뭐.
문자를 달랑 보내는 것보다 한마디라 할지라도 직접 전하는 게 진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게 나름의 용기를 내는 결단이라고 봤었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제 자신이 갑자기 굉장히 괜찮은 딸이 된 것만 같아서 무척 우쭐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가방을 챙길 때도 평소와는 다른 동작이었죠.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모든 게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며 하교를 하던 저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 지금 이제 학교 마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네? 뭐라고요? 병원이요? 왜요?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고요?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엄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 게, 아버지 그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택시를 잡아탔던 것인지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들을 했던 것인지 그런 건 기억 속에서 증발하였더라고요. 머릿속에 뜨문뜨문 백지가 되어 있었죠. 엄마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장마차에 가시다가 변을 당하셨어요. 설마 집 근처에서 그런 큰 사고를 당하실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순대와 제가 좋아하는 핫도그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사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시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했던 어느 차량에 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피곤하게 나갈 필요 없다고.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라면 적어도 같이 길을 나섰어야 했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왔으니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소파에나 늘어져 있었다니. 이 한심한 놈아, 이 죽일 놈아. 아버지는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습니다. 스스로를 한심한 놈, 죽일 놈이라고 부르시며 당신의 가슴을 치고 계시는 모습이 마치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보이실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꿈일 거라고 병원에 도착한 저는 그리 생각하고만 싶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은 시험을 잘 봤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잘 봤어요.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아니, 그 이전에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마음에도 없는 날카로운 말을 뱉고 자꾸만 짜증을 부려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엄마, 어디 가시는 건 아니죠? 저 시험 결과 나오면 그거 보셔야죠. 다시 예전처럼 저하고 같이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셔야 하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 영영 시험을 못 봐도 되니까, 아예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되니까 제발 우리 엄마만 살려달라고 믿지도 않는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친인척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던 자정이 다 되어가던 그 시간 무렵에 엄마는 생을 마치고 안식에 드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울부짖다가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벽에 이마를 박으신 채 크게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던 저도 바닥에 스스로 주저앉아서 그냥 생각하기를 멈추고 말았어요. 정신을 놔버렸던 것이죠. 갑자기 학교며 공부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게 목숨이고 죽으면 다 끝인데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느라 가족에게도 나를 세우고 오만 짜증을 다 부리고 이러는 게 대체 무슨 꼴불견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신을 놓고 헛웃음을 토해내던 저를 붙잡고 이모들도 오열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냐며 엄마가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고작 저 같은 자식을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위하시다가 눈을 감으신 엄마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엄마는 중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까지는 하셨었는데 이후 원래도 변변치 않았던 외가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엄마는 안타깝게도 졸업을 앞두고서 학교가 아니라 공장으로 발길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셨던 분이었고 희생을 배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지 않으셨죠. 항상 긍정적으로 웃으려 노력하던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엄마였습니다. 넋이 나가 있는 아버지와 저를 친인척들이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려면 어떻게든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하나뿐인 자식을 저만큼이라도 키워놓고 떠나서 엄마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을 거라고 떠드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과 다행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란히 놓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한 줌의 제가 되어 납골당의 수많은 유골함 중에 하나의 주인공으로 남으신 엄마를 보며 허무하다는 생각과 죄송하다는 생각이 뒤엉켜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고작 엄마와의 마지막 기억이 그따위 짜증을 부리는
버리는 것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아버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었네요. 엄마가 안 계신 집은 휑하고 조용했어요. 집안 곳곳 구석구석까지 엄마의 손길이 안 맺힌 공간은 없었죠. 부엌에 가자 특히나 엄마의 흔적이 가득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티던 저는 토스트 재료를 발견하고서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못난 딸, 제멋대로 삐뚤어진 딸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려고 토스트 재료를 사놓으신 걸 보니까 왜 그걸 엄마 앞에서 못 먹었을까 싶어서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왔죠. 엄마가 애써 정성스레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였던 제가 정녕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차마 그 토스트 재료를 쓸 수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다 상하고 썩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버렸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엄마의 흔적에 손도 못 댔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화장대 위에 잡동사니들, 욕실용품 이런 것들도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도 손도 못 대시고 다 그냥 두었거든요. 저는 그렇게나 못났던 주제에 나약하기까지 했던 것인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학업적으로 마음을 다잡지를 못했습니다. 1학년의 마무리는 정신이 그냥 다 빠진 채로 끝냈고요. 2학년으로 올라가서도 겉은 멀쩡해 보였겠으나 속은 말이 아니라 그냥 멍하게 넋이 나간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열심히 죽도록 해봤자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에는 끝을 모르고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아예 안 할까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고졸로 남는 것은 아쉽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전문대학교로 진학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름 없는 4년제 대학교보다야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공부를 놓았지만 그래도 전에 열심히 했던 가닥은 남아있어서 그나마의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학교에서 있었고요. 아버지와 대면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귀가를 했을 때 그때 잠시 보는 게 전부였어요. 주연이 왔냐? 네, 다녀왔습니다. 이런 인사가 전부였고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원래 무뚝뚝하신 편이었으나 이제는 아예 무감각해 보이시는 아버지였고 의욕 없는 저였습니다. 그러니 부녀 관계는 지나치게 고요한 형태로 흘러갔어요. 처절할 정도의 침묵만이 감도는 집은 엄마가 계실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공간을 건드렸던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때 같아서 엄마의 화장대 위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출한 낡은 화장대 하나가 엄마의 책상이기도 했었죠. 서랍에는 그래서 필기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고요. 차라리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그때 가시지. 그러면 내가 효도를 해드렸을 텐데.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도 세트로 사드렸을 텐데 그런 거 하나 못 받아보시고 떠나셨어.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리고 후회로 서랍 속의 공책들을 모아서 정리하던 저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포스트잇 위에 메모를 몇 가지 이어서 해놓으신 게 보인 거예요. 저를 위해서 토스트를 만드신 다음 그 위에 케첩으로 글씨를 쓰실 계획이셨나 보더라고요. 케첩으로 무슨 말을 쓰면 좋을까?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국리를 이어가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명랑한 우리 딸 주연아 웃자. 우리 딸 최고. 엄마가 국리하셨던 아이디어들이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이, 엄마, 이런 글자들을 토스트 위에 어떻게 다 적어요? 하여간 안 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준비를 하셨던 거죠? 웃음이 나면서 눈물이 함께 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어딘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가슴 한구석에 따스한 느낌으로 간질거리더군요. 엄마의 메모를 아버지에게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눈물 젖은 눈으로 씩 웃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 포스트잇 몇 장을 보고 또 보셨습니다. 그게 자그마한 계기가 되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가를 저로 하여금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주었고요. 웃으면서 제가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엄마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4년제 명문대 입학도 노리던 입장이었으나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전문대 입학을 하게 됐더라도 전혀 아쉬운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내일 당장 죽으면 아쉬운 게 많겠지만 그 아쉬운 부분이 최소한일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살면
하늘에서 엄마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아주 씩씩하게 어렸을 적에 마냥 해맑은 모습으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신이 나서 웃어댔던 그런 시절의 저처럼 일부러 환하게 웃으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으니까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요. 계속 습관적으로 웃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약간의 웃음기가 도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한 효과였죠. 제가 24살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으려던 참에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빨리 발견한 거라고 병원에서는 천운이라고 하였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시기에 검사를 받으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머니께서는 건강이 많이 상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도 오락가락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외할머니께서 웬일로 꿈에 엄마를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멀찍이 있는 엄마를 가린 연기 때문에 쉬이 다가가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기침을 하시면서도 엄마에게 다가가셨고요. 마침내 거리가 다 좁혀져서 외할머니의 뻗은 손끝에 엄마의 팔이 딱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손길에 돌아보셨는데 그 순간 외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신 나머지 바로 꿈에서 깨어나셨대요. 엄마인 줄로만 아셨는데 딱 돌아본 그 모습이 저희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너무 기이하고 이상한 꿈이라고 여기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모한테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전달받으신 아버지는 속으로 찜찜해하고 계시던 중이었고 제가 올해는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비용을 다 대드릴 테니까 제발 시간을 내서 싹 다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원래 아버지 같았으면 한숨과 함께 거절을 하셨겠지만 찜찜한 구석을 못 이기셔서 그럼 그럴까? 이런 대답을 꺼내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검사 결과가 묘하게 나와서 정밀 검사를 거치고 기다려봤더니 폐암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아버지는 담배를 거의 안 피우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피우셨던 담배를 완전히 끊기는 힘들어하셔서 그렇게까지 못하셨고요. 술도 종종 드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폐암이 걸리셨던 것인가 하는 추측만 해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까지 가시면 저는 혼자예요. 아시죠? 네? 주연아, 너 하나만 딸랑 외동으로 낳아놔서 이제 와서 하는 소리다만 정말 미안하다. 네가 형제도 없이 외로웠지? 아버지의 감성적인 모습을 보자 낯설어서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덜컥 겁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고 뭐고 뒤로 한 채 아버지의 곁에 있어드렸네요. 다행히 치료 잘 받으셨고요. 의욕적으로 아버지는 삶의 끈을 붙잡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기검진을 다녀오신 날 병원에서 아주 좋다는 소견이 있었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유독 가벼웠던 그날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편찮으시긴 했어도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는 모두가 예상을 못했기에 놀랐으나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가신 것에는 다들 안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시 한번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연애하는 게 보수적이라고 하셨죠. 보통 딸이 있으면 집에서 단속을 들어가지 않아요? 제발 연애 좀 보수적으로 하라고 그럴 텐데요. 그건 나이가 너무 어리며 그럴 수 있지만 주연이 너는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야. 얼른 네 짝을 만나서 너도 네 가정을 꾸려야지. 저는 아버지가 왜 무슨 의미로 그러시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의 남은 부분을 심도 깊게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갈 때가 된 상태였지요. 건강관리를 위해 그리고 일찍 터를 잡아 놓으시려고 아버지는 귀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근처이기도 했고요. 소박하게 텃밭이나 가꾸며 그리고 소일거리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것에 뜻이 있으셨죠. 이제 저만 제 앞길을 잘 꾸려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씩씩하게 굴면 그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상대가 밝고 활발해야 제가 기운도 받고 그걸 따라가려다 보면 저도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될 것만 같았죠. 이런 생각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갔던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건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건만 제가 나쁜 하나를 보고도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은 괜찮을 것이라 여기면서 크게 실수한 과거가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바로 저희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쪽은 아버지만 계신다면 그쪽은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1년을 조금 넘게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저는 진작에 아버지한테 만나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고 결혼 생각이 있다는 것도 다 알려드렸었기에 남편도 그랬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방문하기 딱 이틀 전에 남편이 말을 했었다네요. 심지어 시댁에 가기로 한 건 대략 일주일 전에 정해진 일정이었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당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말을 하더니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틀 후에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셨던 거예요. 그게 통보가 아니면 뭘까 싶고요. 아니 어쩐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떨떠름해 보이면서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런 상황에 즐거운 듯 신이 나 보이면서도 왠지 피곤해 보이면서도 되게 복합적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꼴랑 이틀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틀이요? 그럼 그 전에는 제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요? 저는 오빠가 어머니께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줄로만 알았는데요. 아휴, 나는 우리 수용이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줄로만 그렇게 알았던 거지. 누구를 그새 새로 만나서 진득하게 사귀고 있을 줄도 몰랐고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남편하고 분명히 제가 연애를 하면서 집안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남편이 자기 입으로 시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제 존재를 아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아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했죠. 그 이틀이라는 것도 이틀 전에 늦은 밤중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슬며시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머쓱하게 웃더군요. 내가 착각했었나 봐. 엄마한테 다 말씀을 드렸다고. 난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었네.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어서 저는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환히 웃으시며 남편의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들 괜찮아. 아예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하지. 늦게라도 말했으면 그러면 된 거야. 확실한 건 제가 쉬이 적응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밥을 차리셨다고 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밥상 앞에 앉았을 때도 어리둥절한 기분이 가시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건네주신 덕분에 제가 멍하니 정신을 놓고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정말 음식이 많은걸요? 제가 평소에 못 먹어본 반찬들도 잔뜩 있어서 하나같이 전부 맛있어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내가 고맙네요. 볼따시나 팔뚱어리 그리고 팔모가지 이런 데를 보니까 밥은 잘 먹을 것 같네요. 네? 아니, 내 말은 복스럽게 식사를 잘하게 생겼다고요. 차린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지, 보람있게. 혼자 뭐가 그렇게 신이 나신 건지 밥상 위에 대고서 오호호호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참 유쾌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밝고 사람의 기운이 명랑해서 좋았던 건데요. 모친께서도 그러시다는 말에 기대를 많이 했었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유쾌하신 성격은 맞았죠.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 앞에서 난데없이 그런 발언을 하실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냥 볼, 팔, 팔목 이런 게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볼따시라니. 제가 남들보다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이라서 20대까지는 볼이 좀 통통했거든요. 30대 들어서고 나서야 볼에서 살이 좀 빠져나갔고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제 볼이 귀엽다면서 종종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얼굴에 바른 선크림, 화장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이 싫었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꾸 그러는 거라고 합리화를 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볼따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놀랍도록 제 마음속에서 그간 남편이 보였던 행동들도 나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볼 꼬집는 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만 남편은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싫으면 어쩔 거야, 으이그 이러면서 제 볼을 꼬집었었다는 점만 강하게 부각이 되더군요. 제가 그때 마른 몸매는 아니었으나 뚱뚱하지는 않았고 솔직히 통통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웠건만 팔뚱어리, 팔모가지 이런 지적은 왜 하셨던 걸까요? 그래도 제가 남편의 외향적인 성격에 이끌렸던 만큼
시어머니께서 우중충하신 분인 것보다는 밝고 활달하신 쪽인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단둘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도 삭막했었는지, 그때의 분위기가 아직 고스란히 기억나는 저는 모녀 관계도 아니고 모자 관계인데 밝고 친하게 지내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솔직히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제가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의식을 하면서 남편과 결혼 준비에 들어갔었죠. 대단할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계산기나 잘 두드리고 날짜나 조율 잘하고 그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각각 부친과 모친만 모시면 되는 일이니 상견례도 아주 간단히 평화롭게 잘 끝났고요. 신혼집을 일단 월세로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이 나서 위치 좋고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미리 해둔 만큼 결혼식 날짜도 빨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막상 시집 보내려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죠. 하늘에서 엄마가 부디 잘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아버지와 제가 비슷하게 품고 있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이죠. 정말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결혼식만 바로 코앞에 뒀고 모든 게 결정 다 났고 끝난 일이건만 굳이 쓸데없는 소리를 얹으시더군요. 호래비 집안이라서 그거 하나가 두고두고 아쉬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래비 집안이라니. 설마 지금 저희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만 달랑이 있어서 그게 아쉬우시다고요? 왜 아니겠니? 아쉬우신 건 어머님 자유이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혼자이신 부분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그러네요. 너도 이 다음에 아들 낳고 장가 보내봐라. 아쉬운 내 마음이 뭔지 알게 될 테니까. 아유, 멀쩡한 처가를 안겨줘도 우리 아들이 아까울 판에 호래비 집안이라니. 그러시는 어머님도 혼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호래미 집안에 시집 가는 건가요? 어머나, 얘가 말을 이상하게 하네? 왜요? 호래비하고 호래미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야, 사정이 다르지. 나는 이혼한 거잖아. 전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단다. 결혼식 때도 올 거야. 이혼보다 사별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아니, 얘는 무슨 말에 이렇게 따박따박. 이래서 나는 여자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네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긴 하지. 어려서 순수한 맛은 다 빠진 지 오래인 게 보여. 오빠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요. 그럼 어머님 아들은 순수한 맛이 다 빠지다 못해 타락한 나이인가요? 제가 전혀 안 지고 다 받아치면서 대꾸를 해버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열이 바짝 오른 채로 남자랑 여자가 같냐면서 구시대적인 외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엎드려 드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의 제 태도 때문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몹시 안 좋게 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드셨습니다. 너는 기본적으로 부엌을 쓰는 방법도 모르는구나. 집에서 이런 거 안 배웠니? 하긴 호래비 집안이니까 뭘 배울 수도 없었겠구나. 그러니 예의도 부족하겠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실 때도 있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한테 중간 역할을 잘하라고 제가 몇 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으나 점점 지켜보니까 남편은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께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왜 그러시냐면서 항의하는 투를 잘 냈으나 제가 안 보는 뒤에서는 시어머니께 엄마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시라 부족한 며느리 안겨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몰래 그러는 현장을 한번 포착했고 그 이후로는 신경을 쓰면서 살펴봤더니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다 자라고도 남은 시커먼 남자가 아니라 아직 덜 자라서 계속 보살펴줘야 하는 어린애로 보셨습니다. 맨날 말끝마다 우리 아들 기죽지 마 이러시는데 겉도 모자라서 제가 언제 한 번은 남편의 엉덩이를 두드리시며 우쭈쭈 응원해 주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점점 그거 안 지켜?
남편은 때때로 나 몰라라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께 괜한 트집을 잡히게 냅뒀고요. 남편에게서 밝은 기운을 받으며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결혼 생활에 저는 한숨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일이 바빠졌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야근을 하였고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바보인 건지 둔한 건지 남편이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기에 경계를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밀번호가 풀려있던 상태의 남편 휴대폰을 제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연락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요. 결혼한 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냈고 허무함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만을 당한 제가 너무 멍청한 것 같아서 이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뭐 마려운 개마냥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던 때 시어머니께서 나셨던 것입니다. 이혼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혼이라뇨? 왜요? 왜기는 왜야.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잖아.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몰랐다가 엊그제 우리 아들이 말해줘서 알았지. 바람 피우다가 너한테 걸려서 무서워 죽겠다고 하더구나. 네, 그러셨군요. 근데 어머님이 내리신 결론이 이혼인가요? 오빠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우리 수용이가 보통 마음이 여린 녀석이 아니야. 너한테 먼저 말을 못하길래 내가 나섰다. 상상한 적도 없는 바람이라니 너무 충격받았고 실망했어요. 신뢰 회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혼 통보를 제가 듣는 입장이 되다니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혼할 마음의 준비도 저는 안 됐어요. 준비는 뭔 놈의 준비? 너는 자존심도 없니? 남자가 바람이 그 정도로 났으면 이미 마음이 떴다는 거잖아. 잠깐만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바람난 상대가 어머님 마음에 쏙 들기라도 했나요? 그건 네가 왜 물어보니? 어머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물러날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그저 미끼를 던진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앞뒤 안 가리고 그 미끼를 덥석 무시더군요. 그래, 마음에 든다. 하나부터 10까지 너랑 정반대라서 아주 마음에 들어. 대학도 명문대 나왔지. 양친 살아계시지. 삼남매라서 형제 사이도 오붓해 보이지. 팔다리도 탤런트처럼 늘씬하지. 게다가 집안 재산이 100억대라나? 성격은 얌전하고 조신해서 목소리도 부드럽고 나이도 너보다 1살 어리더만 온통 마음에 쏙 드는 것들 뿐이야. 나도 너 갖다 치우고 이렇게 잘난 며느리 한번 맞아보자. 너무 기가 막히며 웃음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웃는 거냐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약에 오르신 얼굴로 저보고 당장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마디 해드렸죠. 싫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 싫었습니다. 바람난 주제에 왜 그렇게 당당한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고요. 비겁한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짐을 다 빼서 트럭에 실어다가 그걸 친정집으로 보내버리셨을 때도 남편은 자기는 가담 안 한 척, 이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척 이렇게 굴었을 뿐이었죠. 이제 보니까 남편은 성격이 밝은 게 아니라 뇌가 없어서 언행이 가벼운 거였더라고요. 제 짐이 몽땅 옮겨진 것에 저는 분노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이혼 도장을 얼른 찍는 게 나을 거라며 저를 조롱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짐이 도착을 하였으니 당황하신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간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하는 줄로만 아셨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고 저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놀라움, 그 다음으로는 격렬한 분노, 이런 걸 느끼시던 아버지가 냉정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의문점이 있다고 하셨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놈이 그 정도로 잘난 집안의 여자를 만난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게다가 그 상대 여자가 성격이 참하기까지 했다고? 모든 게 완벽한 여자가 그런 놈을 만나? 그러게요. 배신을 당했다는 거에 제가 정신에 팔려서 놓친 부분인데
그렇게 대단한 여자하고 바람이 났고 저를 버리고 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니 제가 골라서 결혼한 남편이지만 똑똑하진 않아요. 알면 알수록 가볍죠. 그리고 마마보이예요. 자기 엄마가 하자는 대로 휩쓸려서 따랐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뿐인 자식의 일인데 내가 지금 안일하게 움직였다가는 하늘에 있는 네 엄마한테 두고두고 면목이 없을 거다. 그러니 최선의 방법으로 움직여야지. 삶의 의지를 갖고 투병하시던 때 이후 그렇게 아버지의 눈이 빛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남의 정보를 캐고 뒷조사를 하는 곳들에 연락을 돌렸고요.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온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불륜의 증거를 발견했던 그때 사진을 찍어뒀었고 그래서 상간녀의 얼굴 모습이나 번호도 갖고 있었는데요. 그걸 토대로 추적을 해봤더니 그 상간녀가 부잣집 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인 게 드러난 겁니다. 자세한 건 더 파봐야 나오는 부분이지만 일단 그 상간녀가 절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착각한 그런 인물이 아니란 것을 확실했어요. 업체 사장님의 사견으로는 카드 빚을 내서 명품 쇼핑하는 걸 즐겨하는 여자 같다고 그러셨고요. 이제 거리낄 게 없었고 아버지와 머리를 맞대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죠. 바람을 피운 쪽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이혼 안 해주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네가 진짜 자존심도 없구나. 마음 뜬 남자하고 살고 싶니? 아니요. 하지만 제가 받아야 할 건 받고 싶네요. 얼렁뚱땅 저한테 이혼 도장 얼른 받아내고 끝내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제가 많은 걸 챙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요, 돈.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계산적으로 나올 줄 알고 초장에 혼을 쏙 빼놓으려고 짐도 다 보내버린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네, 맞아요. 제가 아주 계산적인 년이에요. 하지만 돈은 필요 없으니 같이 메말라 죽어보자면서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그런 비이성적인 년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정말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두고 봐라. 너 보내고 참하고 여리고 돈 많은 며느리 내가 새로 볼 테니까. 그러시려면 저를 하루빨리 이혼녀로 만들어주셔야겠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돈 주세요. 시댁에 이렇다 할 재산이라는 게 어디 있겠나요?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보증금 1억 5천짜리 그 월세집을 포함해서 돈 나올 곳을 열심히 두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월세집만 하더라도 보증금을 나눠서 부담했었는데 전체 금액으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것도 계산을 해서 제가 다 받았고요. 받을 거 받은 게 확인이 된 다음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왜 하필 내가 부잣집 여자의 눈에 들었을까? 마지막에 남편이 눈물을 훔치며 쇼를 했죠. 대놓고 나쁘게 구는 것보다도 차라리 못했습니다. 진짜로 미안하면 이제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저는 그렇게 말한 뒤 남편에게서 알겠다는 대답을 받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정신 나간 사기꾼 여자한테 제대로 속아서 농락을 당했다는 걸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알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네요. 부잣집이랑 연을 맺을 줄 알고서 있는 돈 저한테 다 털어주었던 바보 같으면서 동시에 못돼 처먹은 모자의 최후는 비참했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잠시 아버지와 여행을 좀 다녔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곳들도 가보았고요. 그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힘을 냈어요. 그 결과 토스트를 아주 잘 만드는 남자를 만나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 채널의 애청자라고 자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동안은 폭삭 늙어버린 제 얼굴을 들여다보기 싫어서 거울을 거의 안 보고 세수를 했었네요. 머리빗질도 거울을 곁눈길로 슬쩍 봐가면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단단한 소나무 같은가 하면 나풀대는 갈대 같기도 한가 봐요. 엊그제부턴 오히려 전보다 거울을 일부러 마주하고 나이든 제 얼굴에 패인 주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하는 중이랍니다. 이게 늙어서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진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실없는 놈 같아서 입가에 피식 웃음소리가 새나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금세 휙휙 달라지는 것인데 때마다 지나온 인생의 과정은
그야말로 각기 장르가 다른 영화들이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제 인생은 가히 여러 편의 영화 같았답니다. 남들처럼 어머니의 양분을 탯줄로 공급받으며 신체 기관이 자라났고 인간이란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갓난아기 때 꽤나 귀여웠다네요. 칭찬 좀 들으며 자랐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을 때 저는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노숙자가 돼 있었습니다. 마땅한 집이 없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다리 밑, 공원의 정자, 산책로의 벤치, 공중 화장실 등지를 떠돌며 잠을 청하고 그건 외엔 하는 일이 없는 아주 특별히 한심한 노숙자가 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한심한 작자로 자라날 수 있었냐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러먹은 놈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효심으로 어머니를 잘 따르는 아들이기도 했는데요. 아들 키워보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들의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유년기를 보내고 있던 아들이 여러분이 살아오신 얘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딸도 아니고 아들이요.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당신의 옛 얘기를 하시는 걸 무척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나름 효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귀를 몇 번이고 기울여 들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 시절엔 형제, 자매가 여러 때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는 거의 그렇게 살았어. 바로 이 엄마처럼 말이야.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희생양이 돼야 했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 가족의 생계를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업에 몰두했던 상황과는 많이 딴판이었지. 장남이니 큰애 삼촌은 학교를 다 나왔고 장녀이니 엄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눈물을 훔치며 공장이나 다녔으니까. 어머니께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셨음에도 늘 허기에 시달리셨다 그랬어요. 배가 고픈 것에 비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순간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죠.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선 몸이 안 편찮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선 밖에 나가 일도 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다고 해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어머니처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외가 집안이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들, 이모들 모두 어머니보다 긴 가방끈을 가지게 됐고요. 가난이란 게 그렇더라. 학창 시절의 추억도 가질 수가 없고 시험 공부란 걸 해보는 기회마저 가져볼 수 없었지. 그런 건 죄다 허황된 꿈일 뿐이었어. 많은 것들을 체념한 채로 다 포기하고서 돈만 보고 살았지. 내 힘으로 내 오래비랑 동생들 공부시켰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더라. 정작 나는 변변한 연애 한번 못 해본 채로 나이만 먹고 있었더라. 학력도 없고 수중에 돈도 없는 채로 그때 정말 사는 게 다 뭘까 싶어졌어.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도 어머니께서 비용을 다 부담하셨기 때문에 모으신 돈이 없던 거였죠. 외삼촌들, 이모들 전부 다 제 어머니를 원래 희생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희생해서 내어놓은 고마운 존재로 여긴 뒤 보답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거울 속에서 파릇파릇했던 소녀 시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팍팍한 인생의 찌든 맛을 알아버린 고단하게 나이든 얼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오롯이 마주한 날 어머니께선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간 이번 생은 정말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늙어 죽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과로해서 죽든지. 그런 생각이 딱 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얼굴과는 다르게 이모들의 얼굴엔 혈색이 잘 돌고 있었다네요. 가난이 남긴 서글픈 흔적들이라는 게 동생들의 얼굴에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어머니께선 이제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멀리 거처를 옮기시는 어머니를 외할머니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슬피 웃으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 말고 자식이 여럿인데 다들 공부들은 나보다 길게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앞으론 그 자식들한테 기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엄마, 나 이제 숨 좀 쉬고 삽시다. 제발
나 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분하게도 어머니께선 비난을 받으며 외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끝까지 고맙다,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못 들으셨죠. 거기까지 어머니께서 흘러온 지난 인생 얘기를 듣는 것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비록 듣다가 중간에 몇 번 복창이 터질 뻔하는 화딱지 나는 얘기였으나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께 소녀 시절과 열정이 가득했던 젊은 청춘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선 새로운 지역에 무작정 정착을 하신 이후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저를 생명이 생겨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다음의 이야기는 제가 눈으로 보고 겪었기에 알고 있었죠. 제 밑으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건강이 원체 좋지 못해서 가족 모두가 고생이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친가는 차라리 없는 게 100번, 아니 1000번 나을 만큼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요. 친할아버지께선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어린 저의 얼굴에 대고 담배의 연기를 후 크게 불어대시던 분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친할머니께선 건강 상태가 나쁘시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어머니께 심한 잔소리를 일삼는 분이셨고요.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뵀던 고모께선 자꾸만 옆에 새로운 얼굴의 남자를 끼고 나타나셨습니다. 향수 냄새 같은 걸 진하게 풍기셨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나는 누나한테 빚진 거 단 한 개도 없으니까 제발 그 얼토당토 안 하는 개소리 좀 그만 짓거려. 꼭 빚진 게 있어야 되니? 그런 거 없어도 나한테 좀 베풀고 살면 어디가 덧나? 거지같이 사는 주제에 괜히 똥 품먹이 잡고 지랄이야. 그 거지같이 사는 남동생한테 누난 왜 자꾸 빌붙으려는 건데? 본인이나 돌아봐. 그리고 아버지와 만났다 하면 서로 으르렁대기 일쑤였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전말은 정확히 몰랐으나 고모께서 항상 도가 지나치는 요구를 뻔뻔하게 해대셨으며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언제나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네요. 어린 제 눈으로 보아도 고모께선 참 말 많고 탈 많은 분이셨는데 기어이 언젠가 일을 치고 마시더군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싹싹 뒤져서 그 없는 형편에서도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기미가 보이는 것이라면 몽땅 다 챙기셨던 겁니다. 네, 명백히 도둑질이었죠. 혼자선 힘드니까 옆에 또 웬 남자를 끼고 와서 그렇게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싹 다 훔쳐서 그대로 잠적해버렸어요. 친할머니께선 울분을 터뜨리다 못하셔서 경기를 일으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던 부분을 동네 이웃분들이 크게 떠드셔서 제가 엿듣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친할머니께서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지실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뒤집힌 상태였으며 벌어진 입가에선 침이 질질 흘렀고 축 늘어진 몸은 굽은 허리 때문인지 보기에는 딱딱하게 굳은 듯 싶었다네요. 그런 목격담을 듣고 나니까 왠지 무서워졌죠. 고모가 무서웠던 건지 그렇게 되신 친할머니의 상태가 무서웠던 건진 지금에 와서도 헷갈립니다. 친할머니께선 이틀 만에 의식을 차리셨는데 충격으로 기력이 쇠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간병하셨죠. 나가서 돈도 버셔야 하고 자식들도 챙기셔야 하고 와중에 딸은 몸이 너무 약해서 걱정이시고 이제는 쓰러진 친할머니 수발도 드셔야 하는 어머니의 처지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일부러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나신 존재가 아닐까? 오죽하면 전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었죠. 전 그래서 어머니의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처녀적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엔 결혼 전에 어머니께서 더 행복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와 단란한 부부셨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를 살피시기엔 아버지께선 너무 각박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래된 표현 중에 제 코가 석자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도 몸과 마음이 모두 허덕이고 계시는데 대체 누가 누구를 챙긴다는 말입니까? 타고난 성정이라든지 아량, 배포 이런 것들이 큼직큼직한 분이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테지만요. 또다시 오래된 표현 하나를 가져와 보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 그리고 친할머니께서 어떤 분들이신지 극히 단면만 소개가 되었어도 여러분은 능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 난 자식이 아버지였고 그 누이라는 제 고모께선 동네 이웃분들의 당시 하시던 말씀으론 남자에 미쳤고 정신 상태는 더 미친년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께 도저히 어머니를 향한 자애를 기대하기란 어려웠죠. 저는 어머니께 속으로만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금 다르게 살고 계셨을까요? 받기만 하는 외가 식구들을 떠나 자유를 그리셨던 어머니가 진정한 자유를 찾으셨을까요? 제가 생기지만 않았어도 혹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어머니의 발목을 잡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머니께선 눈물을 보이실 것 같았고 저는 정말로 어머니의 인생을 내려앉힌 원흉으로 확정받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독하게 괴롭히셨던 친할머니께선 쓰러지신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죠. 그 이후론 할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졌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충격으로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여겼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 배웠던 애처가라는 단어를 할아버지께 붙여봤죠. 하지만 하도 줄기차게 피워대셨던 담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시며 돌아가시던 전날까지도 아버지한테 담배 좀 끊으라 그러셨죠? 근데 아버지, 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란 듯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담배를 뻑뻑 피워대셨죠. 어머니 영정 바로 앞에서 담배 연기나 뿜으셨어요. 그러니 자업자득이십니다. 뭐라? 자업자득? 이런 개차반 같은 놈을 다 봤나? 그게 어디 하늘 같은 아버지 앞에서 짓거릴 소리냐? 잔말 말고 어떻게든 나를 살려내. 빚을 져서 3대가 허덕거리더라도 병원비에 다 쏟아부. 내가 살아야 너희도 다 산다. 뭐, 뭐라고요? 아버지, 폐만 망가진 게 아니라 뇌도 망가지셨어요? 노망 나셨습니까?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시는 게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요? 내가 이대로 일찍 죽으면 내가 필이 숨 끊어질 때까지 너희를 다 저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목숨 걸 각오로 날 살리라 이 말이야. 제가 아주 크나큰 착각을 했던 겁니다. 애처간 무슨. 잘못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은 셈이었죠. 할아버지께서 피를 토하실 기세를 하신 채 아버지와 설전을 벌이시는 현장을 목격하고 저는 참담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 자란 집이었지만 저도 엄연한 일원임에도 지울 수 없던 감상은 대체 이 집안은 뭐하는 집구석일까? 였습니다. 어지간히 기가 막혀야 말이죠. 할아버지께서 그간 없는 살림에 구멍을 내시며 술과 담배를 줄기차게 일삼으셨던 행각은 동네 이웃 사람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더 살고 싶어서 발악하며 난리를 치는 중이란 소문이 쫙 펴졌죠. 아버지께선 전에 본 적 없던 수심 깊은 얼굴로 집 뒤편에서 담배를 피셨습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그 이유를 며칠 뒤 부모님의 대화에서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모친상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부친상도 얼른 따라 치르고 싶어 환장한 자식이라고 소문이 무성해질 거야. 지금 고작 그런 이유로 가망이 없는 치료에 우리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단 거예요? 병원에서 가망이 아예 없다고 한 건 아니잖아. 희박하다고 했을 뿐이지. 그게 그 말이잖아요. 요행으로도 안 되고 이건 그냥 기적을 바라야 할 정도인데 그걸 바라자고요? 지금 진심이에요? 소문 때문에 신경 쓰고 무서워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 아버진 더 살고 싶으시다는데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싶으시다는데 존재하는 모든 치료는 다 받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지금 나보고 내 아버지를 사지로 냉정하게 내몰란 소리야?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당신이 아주 속 시원해하고 개운해하는 것까진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티를 내주시면 내가 아주 섭섭하지. 당신 미쳤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머님 돌아가신 일로 단 한 번도 속 시원해한 적 없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당신한테서 이런 소리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나 지금 모욕적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모든 치료를 지원해드리겠다는 그 마음, 대단한 효심은 알겠는데, 그래서 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안 살림 다 거들내자고요? 빚지자고요? 그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 당신 진짜로 미쳤어. 당신은 평생을 부모한테 시달려온 자식이면서 자기 누나한테 뜯어 먹히고 살았으면서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나 보죠? 나랑 집안 환경이 비슷한 처지라서 공감 간다고, 그래서 끌린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며 고백했던 사람은 그럼 당신이 아니라 당신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놈이었나? 시달리는 게 지긋지긋하지만 마땅히 벗어날 명목이 없어서 도리만 지키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놈의 명목이라는 거 아주 잘 마련이 됐는데 그걸 왜 걷어차요? 차려진 명복상 걷어차면서 자기 자식들 생각은 조금도 안 나나 봐. 아들내미, 딸내미 얼굴은 조금도 아른거리지 않아요? 당신이란 사람에게 대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데요? 대체 뭐냐고. 시원하게 말 좀 해보라고, 이 나쁜 놈아.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으로 담배를 피우셨던 건 할아버지에 대한 고심,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드물게 감정적으로 구시는 모습을 그날 밤 저는 몰래 봤습니다. 꽤 슬펐던 듯 싶어요. 태어나서 그런 막역한 슬픔을 느껴보는 게 그 순간이 처음이었죠. 부디 뭐가 됐든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집이 한 수 위였습니다. 아니, 그건 고집보단 아집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기적을 바라시며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그러던 어느 날 발작이 찾아와서 그대로 허망하게 의료진이 손쓸 도리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이웃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집을 향해서 노망난 노친네 말을 들어주다가 돈 날리고 빚만 얻었다 했습니다. 상주이신 아버지께선 연신 초점이 나간 눈빛으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초췌한 얼굴의 어머니께선 애써 초연함을 유지하려고 하시던 중이었고요. 그때 예고 없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취를 감추었던 고모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한평생 고생만 죽도록 하시다가 이렇듯 허무하게 떠나셨구나. 아버지, 아버지 따랐어요. 가시는 길 외롭다 하실까 봐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몰래 들어와도 부족했을 판국에 곡소리를 내며 들어오셨어요. 고모임을 알아본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 경악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소식은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나한테 알리지 않을 수가 있어? 너 머리가 돌았니? 머리가 돈 건 누나 쪽이겠지. 엄마 돌아가셨을 때부터 수소문해가면서 누나를 찾았어. 그런데도 연락이 안 닿는데 내가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했단 거야? 그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 양심이란 거 누나한텐 전혀 없지? 이왕 앞으면 집에서 훔쳐갔던 것들이나 토해내든가. 당장 다 내놔. 이왕 왔으니까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를 올려야지. 그게 순서인데. 너 진짜 경우 없이 군다. 그리고 훔쳐갔다니? 말은 바로 해. 나 잠시 빌려갔던 것뿐이야. 그래? 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럼 빌려갔던 거니까 지금 도로 돌려놔. 어서. 그래야 아버지 가시는 길이 안 찝찝하겠지. 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내놓으라 마라 지랄을 떨어? 주인들이 모두 저승여행 떠나셨으니 빌린 것들은 이제 내 거야. 안 그래? 뭐라고? 이런 미친. 그딴 정신 나간 헛소리나 하러 온 거면 당장 꺼져. 누나한텐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세상 하나뿐인 남매지간인데 이제 두 분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야지. 너 정말 왜 이러니? 이 누나 너무 속상하다, 동생아. 분노에 찬 아버지 앞에서 고모께서는 잘도 가증스레 눈물을 찍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그 앞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고모의 뺨을 치셨어요. 크게 짝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고모께서 어이없다는 듯 눈을 치켜뜨고 계셨고, 그러자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세게 뺨을 후려치셨죠. 고모께선 더 세게 날아온 손찌검에 그만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차갑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리 말이 많아요? 구질구질하게. 그냥 딱 정리하죠. 돈 달라는 소리를 하러 온 거면 지금 당장 꺼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돈에 디귿자도 안 꺼낼 거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속죄할 마음이람 그대로 있으시고요. 그러자 고모께선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셨고 반격을 하려는 듯 벌떡 일어나셨다가 서릿발보다 매서운 어머니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움찔하더니 선택을 내렸습니다. 바로 주랭랑이었죠. 정말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곳에 오셨던 겁니다. 그걸 아버지께선 미처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고모께서 사라진 방향을 보며 한참이나 멍청한 표정으로 계셨으니까요. 상황을 정리하셨던 건 어머니셨지만 며칠 뒤 아버지께선 사람들에게 당신 스스로 문제 많은 누이를 내쫓았다고 자랑스레 말하고 다니셨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조부모님과 고모 모두 사라진 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집에 빚이 있었고 부의금 들어온 걸로 그나마 어찌저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웬 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셨다가 거하게 말아잡수신 겁니다. 멋대로 시작한 사업, 멋대로 빚을 가져왔으니 책임지라며 어머니께선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치고 웃으셨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그런 것뿐이었어. 우리 가족 더 잘 살아보려고. 단지 그걸 바랬을 뿐인데 이렇게 단번에 망할 줄은. 아버지께선 당신의 실패보단 가졌던 의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태도로 나오셔서 어머니의 복장만 더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시리에 빠지셨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몇 날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난데없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벌어오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전 그 선언에 신뢰가 가고 기쁜 마음이 들기보단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호언장담을 대체 뭘 보고 하신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셨더라고요. 배를 타신 뒤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저희 집엔 빚이 있었고 여동생은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선 돈을 버셔야 했어요. 원래는 식당 일만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목욕탕 청소 일도 추가해서 시작하셨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랬다가 알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 목욕탕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청소 일을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셨는데 그러면서 코피를 흘리셨죠. 목욕탕 바닥에 피가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기력 없는 몸에 코피까지 줄줄 흘러나갔으니 어머니께선 병원에 실려온 뒤 이틀이 지난 뒤에야 눈을 뜨셨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병원비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병원비로 써야 하는 것이 아깝고 안타깝다며 엄마께선 스스로 쓰러진 자책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따위 공부 더 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같은 게 없어도 일만 잘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호기롭게 말을 뱉었던 전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하고 입을 다물었죠.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뭘 바라보며 이토록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내 자식들은 반드시 공부시킬 거야. 나처럼 되게 두진 않아. 내 짧은 가방끈 나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 추호도 없어. 그건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차마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는걸요 라는 본심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의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경우였어요.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고 그 비용은 수천만 원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됐죠. 어머니께선 자식들의 학업과 건강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실지 과연 돌아오시기나 할지 기약이 없는 아버지를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었고요. 돈이 너무 궁해서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렸고 그런 상황인데 엄마께선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새로 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아주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요. 불규칙적으로 집을 나서셨는데 공통점이라면 늦은 시각에 일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죠.
가까운 곳이라면 동네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어머니의 행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여동생은 또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엄마께 속으로만 질문을 던졌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도 모르게 하실 만한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대체 뭔데요? 그러나 사실은 답을 추려낸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로 질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침묵을 지킨 데칸 컸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고 여동생이 최종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완치였죠. 동네에선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런 거액을 마련해 여동생을 완치시켰는지를 두고 여러 말이 떠돌았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준비했고 그러던 때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시꺼멓게 탄 피부, 마른 몸, 무섭게 퀭한 눈매를 한 채 낯선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께선 곧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셨어요. 그 망할 동네는 언제나 다른 집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고 비밀이란 없었으니까요. 그 동네에 빌어먹을 버릇이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이웃들이 즉각 신나게 다 떠들어댔죠. 아버지께선 수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이 더러운 여편네, 수치를 모르는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마구 발로 차기까지 하셨어요. 귀가하다가 그 광경을 본 제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선 제 뺨을 후려 갈기셨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문제가 된 거야. 넌 여태까지 네 애미가 더럽게 밖에서 굴러다닐 동안 뭘 하고 있었어? 그거 안 말리고 뭐 했어? 네 더러운 애미를 왜 그냥 뒀냐고? 어머니한테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남매가 학교 졸업장 따고 입학하고 심장 수술 여러 차례 받고 심장 이식 받아서 완치 판정받아 목숨 건지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어머니 아니었음 저흰 이미 길바닥으로 내몰렸을 거예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 애미 그 새끼네. 가만 보니까 너는 내 씨가 맞는지도 의심스러. 나하고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닮은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분노한 저의 바짓가랑이를 어머니께서 잡고 말리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아버지를 때릴 기세였거든요. 고개를 가로젓는 엄마의 힘없는 얼굴을 보고 제가 주먹을 내려놓자 아빠께선 집을 나가시며 가래침을 칵퇴 험하게 뱉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집을 나가셨어요. 그걸로 끝이었죠. 남은 저희 세 가족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께서 병에 걸리셨습니다. 회복은 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상태만 안 좋아졌어요. 그동안 열을 끊고 살았던 작은 외삼촌께 찾아와서 저희 상황을 거들어 주셨죠. 당시에 그분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남매를 향해 직접적으로 혹시라도 나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생각은 마라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죠. 저희가 당신께 빌붙기라도 할까봐 염려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전 무덤덤하게 듣고 넘겼지만 여동생이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고지고대로 어머니께 전했던 겁니다. 어머니께선 크게 충격을 받으셨죠. 당신의 힘으로 작은 외삼촌의 학교를 보냈고 생활비 대줬던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작은 외삼촌께 화를 내며 따지시다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나약해져 있던 몸에 무리가 간 거예요. 전 그 전말을 알게 된 뒤 여동생을 탓했습니다. 외가 식구들이 양심 없고 제정신 아닌 게 하루 이틀이야? 네가 모르지도 않았으면서 왜 상처를 받고 왜 어머니에게 그걸 일려바쳐? 생각해보면 여동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작은 외삼촌을 탓하는 게 옳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비겁한 놈이죠. 어머니께선 시름시름 앓다가 곧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있던 저에게 여동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뭘 알아서 할 건데? 여자애가 뭘 할 건데? 뭐 해 먹고 살 거냐고? 생각이나 해놨어? 아, 혹시 어머니한테 배운 거 할 거야? 그 애미의 그 딸년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자 여동생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에게 이를 갈면서 분노한 눈빛으로 말했죠. 그러는 너는 그 애비의 그 자식 같네. 너 같은 건 내 오빠도 아니야. 서로 죽었다고 해도 얼굴 비추지 말자.
뭐? 진심이야? 이 독한 년. 완치됐다고 한들 여동생의 건강이 걱정됐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것뿐이어서 그랬던 건가 봐요. 초반에는 연락의 끈을 잇고 그나마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일자를 구해서 열심히 살기도 했죠. 그때 여동생한테 돈 보내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돈 모아서 이 나라 뜨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안 다녀봤으면서 외국 좋아하시네. 헛물 켜는 소리 마라. 누가 너한테 헛바람 넣었어? 제가 본심과 달리 퉁명스레 쏴댔고 그 덕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어차피 제가 용기 내어 여동생을 찾아다닐 면목도 없었죠. 왜냐면 제가 그 이후로 도박 때문에 돈을 다 날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도박하러 같이 가보자는 직장 동료의 말에 이끌려 갔다가 빠졌고 그 후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좌절감보단 허무함이 앞섰던 듯 싶네요. 정신 다잡고서 노력하며 돈 모았다가 또 날렸습니다. 도박이란 무서웠어요. 주변에서 손목 자르기 전엔 안 끝난다 이렇게 말을 듣고 도박을 어떻게든 접기로 했습니다. 울면서 믿지도 않는 신을 향해 빌었습니다. 혀 깨무는 심정으로 도박 끊을 거니까 제 인생 좀 보살펴 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악몽을 꾸면 어머니를 뵀습니다. 내용이 이상했기 때문에 악몽이었죠. 나 죽었을 때 네 아버지 왜 안 찾아봤니? 어떻게 찾아요? 방법을 알아야죠. 넌 아들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못 찾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야. 몰라요. 전 그런 거 모른다고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줬어요. 친자식이니까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을 방도는 있을 거다. 잊지 마라. 부모 자식 인연은 끊는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근데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은 맞아요? 뭐?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어떻게? 어머니께서 흘린 눈물에 제가 잠겨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숨에 제가 날아갈 것 같아서 억지로 버티는 악몽도 있었지요. 왜 자꾸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했고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못난 스스로를 자책하던 술자리에서 누군가 저에게 기질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다. 너는 그렇게 타고났겠지. 이렇게 떠들었고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절히 빌었어요. 그래,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신이 존재한다면 어머니는 슬프게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천벌 받게 해주세요. 자식 새끼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냉혈한 나는 친자식이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의 핏줄일 리가 없어. 분해서라도 건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 유혹에도 빠졌고 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 없어서 허술하기도 했지만요. 이악 물고 사회생활하며 돈을 조금 모았고 수더분한 인상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딸린 식구들이 다 어려웠어요. 사랑만 보고 결혼했는데 저는 처가에 다 퍼졌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환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면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버거워졌고 내가 불우이신데 누굴 도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힘드니까 술, 담배를 자꾸 찾게 됐죠. 자기가 임신했으니 담배는 피우지 말라던 아내. 그 임신한 몸으로도 남의 집 청소해주는 일을 하다가 유산했습니다. 저는 천하의 못난 놈이었어요. 그때 아내를 원망했거든요. 몸감수 못했단 이유로.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아내가 울며 화를 냈고 저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잘해줘야 하냐며 따졌습니다. 우울하게 지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자연스레 다시 도박판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혼하자 그랬어요. 뜯어먹을 때는 붙어있더니 이제 와서 이혼? 힘들 때나 쉬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기로 했잖아. 당신 제정신 아니야. 이러다가 날 죽일 셈이야. 난 그렇긴 안 돼. 그러더니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돈이 또 벌리는 즉시 그걸로 이번엔 주식을 했습니다. 집 나간 아내한테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죠. 하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패가 망신을 했어요. 빚이 억대였습니다.
지금도 억대면 진짜 억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금액이었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팔아야 했습니다. 다시 뭘 해볼 엄두가 안 났어요. 어차피 노력해서 재기를 해봤자 도박이나 하고 주식이나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저는 길거리를 떠돌게 됐습니다. 정신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의지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멀쩡히 태어났다가 노숙자로 흘러간 과정이었던 겁니다. 노숙자들이 노숙하기 좋은 동네들은 대략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보니 그런 환경을 따라가며 지내게 됐습니다. 주거 수준이 높지 않은 동네, 그러면서 밤에 잠을 청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 동네라는 것이 주요했죠. 전 기본적으로 4, 50년 된 오래된 작은 주택지를 즐비한 어떤 동네에서 주로 떠돌았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더니 그저 오래도록 방치나 되고 있었던 빈 연립빌라는 안에 몰래 들어가 비와 바람을 피하기 좋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공터에 낡은 벤치는 좋은 잠자리가 되주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때때로 어머니께서 나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그 동네에선 과일을 가게 앞에 몇 가지 놓고서 파는 슈퍼가 있었어요. 가끔은 정체불명의 전통 과자를 소쿠리째로 갖다 놓고 팔기도 했는데 저에게 좋았던 점은 끝내 안 팔린 것들을 봉투에 담아 쓰레기로 슈퍼 건물 앞에 둔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게 섞이지 않고 먹을 것만 담긴 그 봉투의 존재를 안 이후 저는 종종 그곳을 맴돌며 언제 음식 쓰레기 봉투가 나올까를 기다렸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었기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때도 있었죠. 그러면 저는 그걸 몰래 챙겨다가 허겁지겁 다 문드러져 터진 과일을 묻고 따지지도 않은 채 먹었고 슈퍼 사람이 먹고 함께 버려서 섞인 잔반, 라면의 몇 가닥 면발 같은 것도 개는 간추듯 먹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생활에 저는 이미 길들여 있었죠. 그때 거울을 거의 안 봤으나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차림, 덥수룩한 머리와 거칠게 자란 수염, 불안하게 주변을 자꾸 살피는 눈빛, 그런 것들이 아주 볼품없고도 무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누군가 다가오더니 벤치에 누워있는 제 머리맡에 빵과 우유를 놔주는 거예요. 기력 없었던 저는 그게 어떤 아주머니라는 것만 확인했고 허겁지겁 먹기 바빴습니다. 누가 동정심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분은 누워있던 제 머리맡에 다시 먹을 걸 놔줬습니다. 제가 이번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만 간단히 남기셨어요. 이튿날 여느 때처럼 슈퍼 주변을 멀찍이 관망하며 배회하던 제가 그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슈퍼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당황한 제가 몸을 못 숨기고 지처까지 가버렸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숙자 총각이네. 여기 슈퍼 주인이셨어요? 아니에요. 주인 따로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일을 보고 있네요. 알바예요, 알바. 제가 머쓱하게 코를 훔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손짓을 하셨습니다. 안에 먹을 거 있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김밥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갔고 슈퍼 안에 딸린 방에서 허겁지겁 그걸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나서야 제가 무척 지저분하다는 것, 그리고 이 공간이 왠지 모르게 나의 지긋하게 드신 분의 공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선 저에게 돈을 건네주시며 목욕탕을 가라고 하셨어요. 여기 동네에 목욕탕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 아니죠? 갔다 와요. 왜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나도 이유야 모르죠. 난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 사장님이라는 분께 제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게에 잘 안 나오시나 보죠? 거의 얼굴 뵙긴 힘들 거예요. 배가 채워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맡아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씻고 싶어졌어요. 그간 잊고 살던 감각이었습니다. 거절할 도리가 없이 목욕탕을 갔고 급한 대로 새 옷을 사입었어요. 추리닝이라도 새 거를 입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머니께선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우선은 슈퍼에 딸린 방에서 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냥 사장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를 뿐이에요. 나도 사장님이 웬 그렇게 동정심이 넘쳐서 노숙자 청각을 잘 봐주고 돕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툴툴대셨지만 정이 넘치시는 분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멀쩡한 실내 바닥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눕던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좁은 그 방이 대궐처럼 느껴졌고 감사하기만 했어요. 이틀 뒤 저는 슈퍼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을 이동하면 나오는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해낸 것은 아니었죠. 슈퍼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쪽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일손이 부족했던 물류센터 측에서 흔쾌히 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얼떨결에 일자리가 생긴 전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건 기회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 보자. 딱 한 번만 더 정신 차려보자. 도박, 주식, 그리고 노숙 생활까지.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몸의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현장에서 느끼며 부끄러웠습니다. 남들보다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악 물고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잘릴 순 없었죠.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일했고 너무 힘든 나머지 슈퍼로 돌아오면 거의 바로 문 닫을 준비를 도운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일 외에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나마 몸이 적응을 했고 물류센터 측에선 여기 숙식을 해결하며 근무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버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 노력하는 모습이 인정받았단 걸 알았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몸이 힘들어도 보람된 것, 그 기쁨을 저는 이미 배운 뒤였어요. 또한 도박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되시나요? 사는 것도 모르신다고요? 그 양반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니까 나야 잘 모르죠. 아주머니의 말씀이 변명처럼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았어요. 슈퍼로 얼굴 비치러 오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들려온 전화 내용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슈퍼 사장님이 목숨을 끊으셨다니?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유서를 남겼다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정신이 혼미한 채로 병원에 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뵙게 된 슈퍼 사장님을 마주했고 싸늘한 주검이 된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이런 순간에 뵙게 됐어도 제 아버지임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유서에 모든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떠나신 이후 아버지께선 돈을 벌고 모으는 것만 하며 사셨대요. 돈만 있었어도 저희 가족이 행복했을 거라고 믿으신 채 돈 없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셨던 거죠. 그렇게 사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셨죠. 몸이 아프니 어머니 생각이 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알게 됐죠. 당신께서 떠나신 이후 어머니께서 금방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아버지께선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찾을 면목도 없으셨고 외로이 여생을 살다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노숙자를 발견해요. 바로 저였죠. 놀라신 아버지께선 절 따라다니셨고 제가 그 동네에 머물기로 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이 지긋하게 드신 노인께서 오래 운영하시던 슈퍼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했던 아부주머니를 고용하며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해달란 조건을 내거셨죠. 그렇게 저를 몰래 챙겨주셨던 겁니다. 제가 삶의 의지를 잃고 노숙자가 된 것을 알아보시고 어떻게든 다시 저를 일으키려 하셨고 절 받아줄 일터를 찾아 직접 문을 두드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는 모습에 기뻐하시던 그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버틴 게 용하다며 여명이 길어봤자 3개월 남았단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아버지께선 저를 보고 얘기를 나누면 당신께서 용서를 받을까봐 그게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자식임을 안다고 하셨죠. 상철아,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용서를 구한다. 나는 내가 떠난 이후에나 네가 날 용서하길 바란다. 난 용서를 받고 떠날 자격이 없고 넌 나를 용서해야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 미안하다. 상의를 찾아서 남매가 꼭 함께 지내다오. 저는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몇 번이고 용서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를 제가 갖게 됐지만 그대로 아주머니께서 정권을 가지고 운영하시게끔 두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유서에 여동생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다고 남기신 것을 토대로 수소문에 들어갔습니다. 어딜 가나 한인들끼린 뭉치게 되어 있죠. 태국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던 여동생과 연락이 닿았고 아버지의 마지막 행동을 전해 들은 여동생은 그곳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저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 했죠. 아버지께서 주고 가신 돈으로 여동생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준 뒤 저는 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보람된 하루하루였죠. 그러던 저에게 누가 찾아와서 나가보니 바로 아내였습니다. 작은 아이와 함께였죠. 저는 그 아이가 제 자식임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때 다시 임신했단 사실을 안 아내는 저와 있다간 또 유산을 할까봐 무서워서 절 떠났던 겁니다. 제 아들을 홀로 낳고 장모님 한 분께만 이 사실을 알린 채 육아와 일을 병행해 왔어요.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면서 돈까지 어느 정도 모았더라고요.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아이한텐 아빠니까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수소문해서 당신 찾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제가 얼른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간의 일을 저는 다 알려주었고 여동생도 소개시켜줬어요. 여동생은 새언니와 조카가 생겼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살아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까지 다시는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살아온 것은 가족이란 이름을 위해서였으니까 말입니다.